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백상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 조인하기 전에 삼성전자에서 표준특허 사건을 많이 다뤄봤고요. 그리고 저희 표준특허 프렌드 이슈 관련해서 좀 논문도 써보고 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 전이고 또 가장 간단한 우리 법률 이슈로 한번 리마인드하는 개념으로 간단하게 우리 표준특허 라이센싱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좀 두 세션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표준특허 라이센싱 유의점에 대해서 그 특허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저희 소송 사례를 좀 약간 좀 심화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특허권의 본질은 무엇인가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리 한국 특허법도 그렇고 미국 특허법도 그렇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그 특허 발명을 나 혼자 쓴다, 다른 사람 못 쓰게 독점적으로 쓴다는 게 가장 본질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허법에도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돼 있고요. 미국 특허법에도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실시하는 그리고 그 발명, 인벤션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못 쓰고 나만 쓴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그 특허권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내 특허 발명을 쓸 때, 그러니까 내 특허권을 침해했을 때 그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는. 두 번째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 두 번째 본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법에도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인프렌치먼트에 대해서 그 데미지를 컴펜세이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다른 사람을 못 쓰게 한다. 내 발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발명을 허락받지 않고 쓴 자에게는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특허권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준 특허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표준은 기본적으로 어떤 품질 이상, 특정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거나 아니면 공정의 동일한 공정을 유지하거나 이런 경우에 쓰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그 ICT 분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저는 호환성 그리고 상호 연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업체가 모든 기술을 다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여러 업체들이 다 각각 제품을 만들 때 상호 연동성과 호환성이 사실 보증되어야 이제 저희 같은 소비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호환성과 상호 연동성이 그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표준 특허는 이 표준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표준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이 표준을 구현할 수 없는 특허. 그러니까 내가 이 표준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 때 무조건 침해할 수밖에 없는 특허를 표준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특정 권리자한테 이런 특정 어떻게 보면 업체한테 권리를 주는 이유는 이게 표준도 점점 발전을 해야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품질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이제 발전되는 기술에 이제 투자를 계속해야 되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시 리턴이 필요하잖아요. 그 리턴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제 표준 특허를 그 발명자인 기업들한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 그 일반적인 아까 그 말씀 주신 상용 특허, 비표준 특허라고 하는 그 표준이 아닌 특허들은 그 침해 소송이든 아니면 침해 클레임이든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제품 내에 구현한 기술에 대해서 이게 내 특허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뜯어봐도 저희가 칩을 다 다시 또 분해해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과정이 침해를 입증하는 과정인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다 제출하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외에 우리나라든 아니면 대륙법계 국가들이든 이런 디스커버리 제도를 두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특허 기술을 갖고 있지만 특허권도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서 이 사람이 쓰는 거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못 쓰게 나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게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거나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표준 특허는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사실 해결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준 기술을 채택한 제품이 있으면 그 표준 기술은 무조건 다 그 제품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표준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 업체들이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표준의 내용을 보면 이 표준은 내 특허랑 내용이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이 업체들도 이 침해자들도 표준이랑 똑같이 제품을 만들었을 테니까 내 특허는 표준이랑 같고 표준은 당연히 이 제품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을 테니 그 침해 과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표준 특허는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침해 입증이 굉장히 용이한 게 엄청난 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만큼의 이점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패턴 홀드업이라고 이게 내가 가진 기술을 표준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한 건데 내가 표준 특허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그 침해자가 왔을 때 나는 그렇게 싼 가격에는 너희한테 라이센스 안 줄 거야라고 하면 그 표준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은 로열티를 달라고 하는 패턴 홀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로열티 스태킹이라는 문제인데 표준 특허권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표준 기술을 만들고 거기에 회의를 통해서 표준 채택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업체들이 표준 특허를 갖고 있는데 뭐 A라는 업체한테 뭐 로열티를 주고 B라는 업체한테도 또 로열티를 주고 C라는 업체한테도 주고 이걸 다 쌓다 보면은 결국은 표준 기술을 채택한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돈을 못 벌게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서 이게 표준 특허는 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엄청난 그 침해 입증이 용이한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다 보니 이 권리를 무한정 줄 수는 없고 일부 좀 제한해야겠다라고 생긴 개념이 우리 프렌드 라이센스 의무 부과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프렌드 라이센스 내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프렌드는 처음에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앞에 약자들을 따서 FR 그리고 ND 그렇게 해서 프렌드가 된 거고요. 이게 뭐가 fair냐, 뭐가 reasonable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공통적인 견해를 뽑아보면 fair는 이제 양 당사자, 특허권자와 침해자, 실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해자는 여기서 실시자입니다. 실시자와 특허권자가 협상을 할 때 이 합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A라는 업체가 표준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비표준 특허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표준 특허를 너한테 라이센스를 할 테니 내가 갖고 있던 비표준 특허도 다 라이센스해서 그만큼 로열티를 내라 라고 하면 그게 자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unfair하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걸 이제 fair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reasonable 같은 경우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과도한 로열티를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reasonable한 합리적인 정도의 금액으로 그 로열티를 내고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게 그 라이센스를 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non-discriminatory는 이게 만약에 내 경쟁자인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는 경쟁자고 C라는 업체는 경쟁자가 아니다. 그래서 B라는 업체한테는 뭐 높게 로열티를 받고 C라는 업체한테는 뭐 경쟁자가니까 좀 낮게 받고 이렇게 좀 불공정하게 여기 약간 개념이 섞이긴 한데요. 누구한테는 높게 주고 누구한테는 낮게 주고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주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프렌드 의무를 그 특허권자한테 부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표준화 기구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이제 엣치는 저희 셀룰러 통신 표준, 그리고 뭐 IEEE는 그 와이파이 표준, 그리고 ITU 같은 경우에는 뭐 비디오 코덱 표준 이런 걸 다 제정하는 기구라고 그 표준화 기구들이고요. 그 표준화 기구들이 발명자들이 보통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고문을 내고 이걸 우리 표준 기술로 채택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그 발명자들한테 그리고 그 권리자들한테 그 프렌드 의무를 부과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 볼드체로 해놓은 내용을 보시면 일단 엣치 같은 경우는
필수 재산,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공정하고 페어하고 합리적이며 리즈너블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비가역적인 라이센스를 허용할 것. 그러니까 프렌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IEEE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내용이고 ITU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가지 가끔 뭐 프렌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랜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F를 빼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거의 뭐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페어랑 리즈너블, 난 디스크리미너토리가 섞여 있으니까 랜드, 프렌드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렌드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뭐 페어하고 리즈너블하고 뭐 비차별적으로 하고 그럼 이거를 실제로는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유럽에 있는 사법재판소 CJEU에서 그 화의대 GT 사건에서 이제 판결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게 지금 unwilling licensee에게만 판매 금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라이센스인데 실시자인데 내가 라이센스를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판매 금지를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unwilling이다. 저 라이센스를 제대로 받을 생각이 없네. 이런 사람한테만 판매 금지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그 판결한 내용인데요. 그 절차를 굉장히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절차를 나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표준 특허권자는 먼저 특허 침해 통지를 하고 그래서 어떤 표준 특허가 어떤 제품에 쓰이고 있고 이런 거를 잘 적어서 표준 특허 침해 통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스를 따라가 보시면 실시자는 알았어, 나 프렌드 조건으로 그럼 라이센스를 받을게라고 그걸 선언을 하고요. 또 예스를 따라가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 프렌드 조건, 그러니까 적절한 리즈너블한 로열티로 라이센스를 줄게라고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실시자도 프렌드 역제한 이거는 리즈너블하다고 네가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리즈너블한 것 같지 않고 이게 내 리즈너블한 금액이야 라고 또 프렌드 역제안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한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윌링 이쪽 지금 보시면 실시자도 충분히 이제 프렌드 조건을 라이센스를 받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판매 금지 청구를 제한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근데 그게 아니고 표준 특허권자가 뭐 제대로 통지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프렌드 라이센스 제한도 안 하고 아니면 실시자가 뭐 제대로 응답도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보시는 판매 금지 청구를 허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기본적인 틀에서 협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실무로 들어가시면 약간 좀 까다로운 게 있는 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만약 특허 300건이 있는데 이 300건에 대해서 다 리스트업을 하고 클레임 차트 다 만들어야 되냐? 그리고 실시자 입장에서도 저 뭐 특허권자가 통지를 했는데 우리가 1개월 안에 뭐 통지를 해야 되냐? 3개월 안에 통지를 하냐? 10개월 안에 통지를 해야 되냐? 이런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많긴 한데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틀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 금지가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이런 식으로 좀 제한하는 판결이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베이 판결이라고 가장 유명한 판결인데 그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쉽게 판매 금지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좀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특허권자에 있는 경우에만 좀 허용하는 그리고 뭐 금전 배상으로 하지 않아야 될 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이런 좀 몇 가지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다 충족된 경우에만 특허 침해로 판매 금지 인정하다 보니까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는 그 좀 판매 금지 청구를 하기 좀 쉽지 않고 ITC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수입 금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 금지 효과가 있기는 한데 이게 표준 특허로는 과거에 이제 삼성 애플 사건에서 삼성이 이겨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미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판결을 ITC에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그거를 뭐 사실 허용하지 않아서 실제로 그걸 집행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이후로 ITC에서도 이제 표준 특허로는 그 수입 금지 판결이 결정이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이미 그 프렌드 의무화에 있는 표준 특허에 대해서는 그 판매 금지가 다 제한이 되고 있고 유럽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 금지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는 그 독점적인 권한, 남들이 못 쓰게 하는 권한이고 두 번째는 저희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도 무한정 허용하진 않고 일부 제한을 하는데요. 이 합리적인 로열티 수준에서만 그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보통 그 판결들을 보면 우리 로열티 산정하는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하고 컴패러블 방식 이 두 가지를 써서 이 두 가지 숫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게 적정한 리즈너블한 로열티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하고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 레인지를 잡아서 이 금액으로 오퍼를 했으니 이거는 뭐 그 프렌드 오퍼였다, 아니었으니 뭐 프렌드 오퍼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표준특허 라이센싱 방법은 이전에 그 뭐 센터장님하고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말씀 주시고, 특히나 특허풀 같은 경우에는 오후 세션에도 또 자세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저희 두 번째 사례에 대한 내용은 저희 사무소의 권호진 변호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권오진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뭐 특허를 한 30년 정도 했는데, 뭐 그 중에서 제가 많은 업무에 있어서 협상 전략자는 업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김현장에 온 지는 한 8년 됐는데, 그 전에는 삼성과 또 뭐 서울반도체에서 기업에서 특허 업무를 한 22년 정도 했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최근에 그 미국에서 표준 관련된 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한 게 있는데, 아마 제가 뭐 직접 한 사건은 아니지만은 쭉 한번 읽어봤을 때 이 표준 특허에서 그 협상 전략을 짜는데 그 라이센스든 라이센시든 간에 한번 참고해 볼 판례라고 생각해서 그 판례의 그 손해배상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서 약간 참고로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사례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제 이 3G 라이센싱하고 그 HTC 미국 소송 사례인데, 현재도 좀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그 소송이 종결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올해 초에 그 배심 판결이 나왔고, 지금 그 고의 침해에 대한 그 정액 배상에 대해서 판결이 되고 있어서 뭐 기본적인 중요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사건에서는 이 표준 특허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이제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자인 3G 라이센싱이 예를 들어서 2.5달러를 협상 과정에서 제안했고, HTC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카운터 오프로 0.00005달러를 제안했는데 서로 이제 협상에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제 그 피고인 HTC는 비침해를 주장했고, 근데 비침해를 주장하면서 그렇지만 만약에 침해더라도 로얄티는 그 브랜드 로얄티로 결정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법원에서는 그 이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그 브랜드 로얄티는 뭐 적용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 브랜드 로얄티가 아닌 일반적인 손해배상 합리적 로얄티로 결정을 하게 돼서 좀 금액이 훨씬 큰 금액이 나왔죠. 그 금액이 나온 거는 뒤쪽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건하고 다른 표준 사건들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건은 이제 워낙 유명한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모토로라 사건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그 HTC가 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협상 과정에서 모토로라가 협상 과정에서 뭐 그 2.25% 요구를 했는데 어째 서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 사건에서는 그 라이센시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로얄티가 너무 높다. 표준 로얄티가 너무 높은 걸 요구하니까 계약 위반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 두 번째 사건도 뭐냐면은 지금 세 번째 사건과 같이 HTC가 그 이제 특허를 사용한 업체인데, 여기서도 협상 과정에서 에릭슨이 2.5달러 요구하니까 HTC가 이제 카운터 오프로서 0.1달러 제한하면서 합의가 안 되니까 HTC가 여기서도
계약 위반 소송을 냈습니다. 그 차이는 이 두 번째는 HTC가 에릭슨을 상대로 계약 위반 소송을 냈고, 요 세 번째 사건은 같은 HTC지만은 3G 라이센싱에 대해서는 3G 라이센싱이 협상이 안 되니까 먼저 특허 침해 소송을 했고 비침해 주장을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건의 결론을 보면은 첫 번째 건은 보면은 이제 그 이 사건에서 이제 로얄티를 계산하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요구했던 거는 뭐냐면, 자, 계약 위반이니까 법원에서 이 브랜드 로얄티를 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자, 그러면 이 표준 특허이기 때문에 로얄티는 어떻게 결정할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그 합리적 로얄티 계산할 때는 뭐 조지아 퍼시픽 팩트를 쓰는데, 이거는 표준 특허니까 그거를 조금 수정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조지아 퍼시픽 팩트 15개를 약간 이제 일부 수정해서 그 모디파이한 그 조지아 퍼시픽 팩트를 넣어서 계산했더니, 그 처음에 이제 협상 시에 모토로라가 요구한 2.25달러보다가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그 벤치 트라이얼로 판사가 그 로얄티 금액을 정했고, 그러니까 이 두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너가 협상 때 요구한 거는 너무 큰 금액을 요구했다. 그래서 너가 저 브랜드 오블리게이션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계약 위반 해서 이제 로얄티는 협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에서 보면은,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에 HTC는 계약 위반 소송했고 여기는 이제 비침해 주장했는데, 이게 뭐 제 추측이지만은 아마 HTC가 자기 생각하기에 이건 아마 특허 침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 소송으로 해서 로얄티를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사건에서는 HTC가 이거는 비침해 주장해서 한번 승부가 한번 비침해로 한번 주장해보고서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 비침해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에릭슨이 이제 소송 과정에서 그 컴퍼러블 라이센스들 이런 걸 쭉 내고 해서 뭐 내가 협상 때 그 제안한 오퍼가 뭐 브랜드에 뭐 부합하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법원에서는 그 로얄티가 그렇게 뭐 많지 않고 그 브랜드에 뭐 부합하다 해서 이제 판결이 나서 어쨌든 협상 때 그 제안한 금액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들을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소송에서 좀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3G가 특허 침해 소송을 했는데 그 소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소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이런 말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3G의 모회사인 그 시스벨의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지금 그 이 소송한 특허인 818 특허가 그냥 그 표준에 관련된 표준의 에센셜 특허다라고는 뭐 웹사이트에 나와 있다. 또 여기 보면 이제 911 특허에 091 특허에 대해서도 그 뭐 스탠다드 에센셜 특허라고 뭐 웹사이트는 있다. 이 정도만 있지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는 이 특허권자가 이 특허가 그 표준 필수 특허라고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송 과정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 피고인 HTC가 자, 이 당신이 주장하는 특허는 표준 필수 특허 맞지 않냐고 그 인정하라고 했는데도 특허권자는 나는 표준 특허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소송이 계속되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피고인 HTC는 첫 번째 이제 그 디펜스로서 특허 비침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여기 보면은 패스트 데미지는 줄 수 없다. 왜냐하면은 그 당신이 그 이 3G와 아마 3G 라이센시가 특허에 마킹을 안 했기 때문에 과금 못 주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손해배상을 계산하더라도 그 브랜드 로얄티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송에서 만약에 침해로 판단된다면은 합리적 로얄티는 브랜드 로얄티로만 제한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HTC 주장은 그 소송에서 만약에 이기더라도 3G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브랜드 로얄티이다 이렇게 했고, 근데 3G 주장은 그 HTC가 지금 그 어퍼머티브 디펜스에서 에센셜이라고 당신이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에센셜이라는 거는 HTC 당신이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 법원에서 뭐라냐면은, 자, 피고가 그 에센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브랜드 로얄티로 제한에 동하니까 이거는 당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그리고 원고 그 3G가 그냥 스탠다드 에센셜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이 피고가 이러한 그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소송 이전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미국 법에 보면은 소송 이전에 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은 특허권자가 뭐 라이센스를 줬다면 라이센시가 마킹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침해자에게 그 노티스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소송 이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HTC 주장은 뭐냐면은 아니 그 3G의 소장에 보면은 마킹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소송일 이전에 손해배상은 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마킹을 했었어야만 과거로 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피고의 주장이니까 그것도 피고가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제 디스커버리 종료일까지 그 마킹 안 된 제품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송일 이전에 손해배상은 못 받는다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것도 뭐냐면은 피고가 에센셜 리트를 증명하지 않았고 여기서도 마킹을 증명하지 않은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증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비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한편 이거는 또 뭐 그 표준 필수 특허라고 주장하면은 이게 컨플릭이 생기니까 이 논리에 그다음에 이 마킹 문제에서도 아마 증명을 못하는 거는 아니 어떤 그 다른 제품이 이 특허를 쓰는음에도 불구하고 마킹을 안 했다. 특허 번호를 기재를 안 했다고 하는 말은 그 제품이나 아마 이 HTC 제품이나 그 기술이 비슷한 걸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침해라고 말하려면 결국 자기 제품도 침해라고 말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마킹에 대해서도 증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에센셜이라는 것도 HTC가 증명을 안 하고 또 마킹에 대해서도 증명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손해배상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 로얄티를 계산할 때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모토로라 사건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모디파이드 조지아 퍼시픽 팩트를 적용해서 그 15개의 조지아 퍼시픽 팩트 중에서 뭐 몇 가지들은 표준 특허에만 특수하게 적용돼서 그 일부를 뭐 적용하지 않거나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특허권자와 이 침해자가 뭐 경쟁 관계이면은 예를 들어서 로얄티가 좀 높아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요소를 빼버린 게 이 모디파이드 조지아 퍼시픽트인데 이 지금 3G HD 사건에서는 그렇게 모디파이를 적용한 게 아니고 원래 일반적으로 합리적 로얄티 계산하는 조지아 퍼시픽트를 그 다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로얄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그럼 이걸 적용했느냐? 그 피고가 그 에센셜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조지아 퍼시픽트를 적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배심 판결이 나왔고 배심 판결 이후에 또 그 이제 특허권자는 당신 고의 침해다 이제 그 배심원들이 고의 침해로 판단했기 때문에 고의 침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9가지의 리드 팩트를 적용했을 때 손해배상액도 정액해야 된다 해서 뭐 각 9개의 리드 팩트에 대해서 정액을 그 논리를 만들었고 100% 정액해야 된다고 일단 지금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HTC는 또 뭐 9개 리드 팩트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뭐 정액을 할 건 없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결론은 안 난 상태고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린 걸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 거는 협상에서 2.25% 했고 뭐 그거를 대충 계산하면은 연간 4빌리언 정도 되는데 협상에서 많이 요구했는데 법원 판결이 보면은 뭐 대충 보면은 어쨌든 1.8밀리언 그래서 1.8밀리언하고 4밀리언은 한 2,200배 차이 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상에서 많이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로얄티를 많이 좀 합리적으로 결정해줘서 자 이 금액이 브랜드 로얄티다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2,200배나 낮아졌고 두 번째 HTC하고 에릭슨 사건 보면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컴퍼러블 라이센스 비교해봤더니 뭐 협상 때 제시한 게 뭐 합리적인 브랜드 로얄티다 해서 뭐 협상 때 제시한 걸 그대로 법원에서 판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서는 그 협상할 때
그 특허권자인 3G가 제안한 금액이 0.37달러인데 이게 지금 한 약 400건의 특허에 대해서 특허풀 전체에 대해서 0.37을 협상 때 제시했죠. 그리고 협상 때 HTC가 이제 카운터 오퍼낸 거는 이렇게 0.000 뭐 555 이렇게 요것도 특허 한 건당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결론을 보면은 소송에서는 3G가 얼마를 주장했냐면은 특허 한 건당 0.49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할 때는 풀 전체 400건에 대해서 0.37을 주장했는데 소송에서는 한 건당 0.49. 이거 왜냐면은 저 3G가 그 나름 이 표준 특허라고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고 로얄티는 특허 한 건당 이렇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서 HTC는 0.02달러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주어리 트라이얼에서 결정된 거는 지금 특허 2건 남았는데 091 특허에 대해서 0.37, 그 다음에 818 특허에서는 제품에 따라서 0.37 또는 0.43 이렇게 해서 특허 2건을 합치면은 대략 한 뭐 0.74, 뭐 0.8 정도 되는데 어쨌든 배심 판결이 뭐냐면은 이 특허 2건에 대해서 로얄티 정한 게 그 협상 시에 3G가 협상 시에 오퍼한 전체 풀에 대해서 0.37보다가 훨씬 큰 한 2배가 이상 넘는 금액이 되었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 특허권자가 이 전체 풀에는 보면은 저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3G 말고도 또 KPN이라는 또 특허권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KPN하고는 그 트라이얼 바로 전에 그 세트를 했는데 뭐 세트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안 나와 있지만 또 이 금액도 나갔고 그리고 지금 저 이제 정액을 하고 있는데 그 3G가 100% 정액을 요구했고 그래서 지금 뭐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났지만은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협상 전략을 짤 때 물론 뭐 특허 비침해가 굉장히 강하면은 이렇게 계속 비침해 주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비침해 주장해서 이렇게 침해로 판결이 나면은 표준 특허이지만 그 계산하는 방식은 그 프렌드 로얄티를 따르지 않고 일반적인 그 손해배상 계산 방식을 따라 가지고 굉장히 금액이 크게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5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